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68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환자분, 췌장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 딸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35살로 직장을 다니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남편 강민호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미영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가 되어 정말 고생 많이 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미영이는 착한 딸이에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안부를 물어주고 명절 때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줍니다. 그런데 제가 시한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워낙 바쁘게 사는 딸인데 이런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간의 항암 치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버렸고 하루 종일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몸무게도 10kg나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며 돌봐주는데 저는 늘 혼자였거든요.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아까웠고 딸에게 말하자니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문득 딸이 그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딸에게 병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얼굴만 보고 와도 힘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네는 신도시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가끔 깜짝 방문을 해도 늘 반겨주었거든요. 오랜만에 딸도 보고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작은 선물도 준비해 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 과자와 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분명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할 거예요.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설렜어요. 그런데 딸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바쁜 시간은 아닐까 싶어서 잠깐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사위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 세상에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버린 거죠.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응, 맞아.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집을 경매로 넘기는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경매로 딸네 집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미영이는 성실한 아이인데 대출금을 못 갚을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사위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모르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도 몰라. 저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사위가 딸 몰래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네요. 그럼 딸과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위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과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여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미영이랑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사위의 대답은 너무나 비정했습니다. 미영이랑 애들은 친정어머니한테 보내면 되고 나는 제주도로 갈 거야. 너랑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딸과 손주들을 버리고 그 여자와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딸이 집을 잃고 갈 곳 없어진다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제게 와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자식 둘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저는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 여자가 제 걱정을 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미영이 어머니는 어떻게 해? 늙으신 분이 갑자기 딸이랑 손자들까지 돌봐야 하면 힘들 텐데. 사위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늙은 할망구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던데 미영이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저를 늙은 할망구라고 부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혹시 제가 아픈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이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사위가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딸과 손주들을 버리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저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없었고 딸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지금 딸을 만나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딸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날 텐데요. 두 손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저를 늙은 할망구라고 부른 말과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생각할수록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시한부인 상황에서 딸과 손주들까지 돌봐야 한다니. 그럼 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아픈 엄마까지 돌봐야 한다면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손주들이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항암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사위의 그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제가 오래 살수록
딸과 손주들만 고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한 후 제 몸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되었어요. 체중도 더욱 빠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이제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제가 빨리 죽으면 딸이 집을 잃더라도 혼자서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딸, 미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거였거든요. 제가 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미영이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야위었거든요. 뺨이 푹 들어가고 눈도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말랐고 차갑기까지 했어요. 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워낙 몸이 약해져서 말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야 하지만 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야위실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평소보다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뭘 먹어도 토할 것 같고 삼키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딸은 급히 죽을 끓여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몇 숟가락 먹지도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울었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위의 계획을 생각하면 제가 빨리 죽는 게 딸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딸이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고 걱정했거든요. 사실 저는 전화벨 소리를 듣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딸은 제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더욱 걱정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도 가빠졌거든요. 다행히 딸이 다음 날 일찍 와서 발견했어요.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정신이 희미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들켰구나 싶었어요. 제가 암 환자라는 걸 딸이 알게 된 거죠. 병실로 옮겨진 후 딸이 제 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걸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너무 약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딸은 이제부터 자신이 돌보겠다고 치료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를 받아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위의 계획을 생각하면 제가 빨리 죽는 게 딸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이 남편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통화했지만 워낙 조용한 병원이라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딸이 남편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사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딸은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다고 했어요. 제 곁에서 간병을 하겠다는 거였죠.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딸은 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제가 제대로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잤거든요. 딸이 다시 치료받자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저는 완강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충분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의지를 잃었는지, 분명히 3개월 전까지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포기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은행 전화가 왔다는 거였어요. 대출 연체로 인한 최종 통보라고 했대요. 딸은 남편이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른다며 당황했어요. 그것도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랐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확신했어요. 사위가 정말로 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날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거죠.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사위는 일시적인 자금, 운용 문제라고 둘러댔어요. 곧 해결될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사위가 투자에 실패해서 모든 돈을 날렸고 이제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도망갈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딸이 제게 남편 얘기를 꺼내며 요즘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제 반응에서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날 밤부터 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한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병원에서 지내던 중 딸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였다고 했어요. 집을 금매로 내놓으셨냐는 문의였대요. 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은 집을 팔 생각이 없다고, 뭔가 잘못된 거 같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중개업소에서는 분명히 남편 강민호 씨가 직접 와서 금매로 내놓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사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을 경매로 넘기는 동시에 금매로도 내놓고 있는 거였죠.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려는 거였어요. 딸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딸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들러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를 했더니 사위는 그냥 시세나 알아본 것뿐이라고 둘러댔대요. 금매로 내놓은 건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다음 날 딸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 학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원비가 3개월째 밀렸다는 거였어요. 딸은 남편이 학원비를 잘
내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사용한 카드, 내역들이 엄청났거든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여성용품까지 구매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딸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사위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알았는데 딸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과정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딸은 그날 밤 남편에게 따져 물었다고 했어요. 학원비는 왜 안 냈는지, 카드는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말이에요. 사위는 사업 때문에 접대비가 많이 들었다고 변명했대요. 학원비는 깜빡했다고 하면서 내일 당장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 다음 날 딸은 혼자서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동네 카페 사장님이 딸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민호 씨 아내분이시죠? 그런데 민호 씨는 요즘 다른 여자분이랑 자주 오시던데요. 딸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카페 사장님은 딸을 보고 미안해하며 더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그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고 남편과 아주 친밀해 보였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주도 여행 계획도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거든요. 딸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투자 실패, 그리고 바람까지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던 거였죠. 딸이 병원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딸이 직접 발견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남편을 너무 믿었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을 때 저는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사위가 딸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딸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었어요. 딸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태였거든요. 딸이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위의 계획을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 딸이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남편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딸이 그 내용을 제게 얘기해 줬는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사위는 6개월 전부터 김수진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사위보다 8살 어린 미혼 여성이었고 사위는 자신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었대요. 더 충격적인 건 사위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5억 원을 모두 비트코인 투자에 쏟아부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투자에 실패해서 모든 돈을 잃었다는 거죠. 어머니, 우리 집이 다음 달에 경매에 넘어가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위의 계획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였거든요. 탐정은 또 다른 증거도 가져왔어요. 사위가 그 여자와 제주도 펜션을 예약한 기록이었어요. 출발 예정일은 딱 집 경매일과 같았어요. 정말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죠. 딸은 그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에 떨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희를 이렇게 버릴 생각이었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이미 거의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요. 미영아, 사실 엄마가 알고 있었어.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날 딸네 집 앞에서 들었던 사위의 전화 통화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딸은 그 얘기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사위가 저를 늙은 할망구라고 부르며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한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 때문에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빨리 죽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런 나쁜 사람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부터 딸은 본격적으로 사위와 맞서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봤어요. 변호사는 사위의 행동이 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배우자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문제고 그 돈을 투자에 쏟아부은 것도 배임이라고 했거든요. 딸은 사위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자신이 들켰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딸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다시 치료받으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본격적으로 사위와 맞서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딸은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거든요. 사기, 배임, 위조 등 여러 혐의였어요. 특히 딸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 서류에 쓴 것도 발견됐거든요. 사위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아직도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요. 딸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 여자와 제주도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사위가 전화 통화하는 걸 녹음하려고 했거든요. 과연 사위는 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어. 경매 끝나면 바로 제주도로 가자. 딸은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사위가 자신을 완전히 버릴 계획이라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 경찰이 사위를 체포하러 왔어요. 사위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들켰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사위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어요. 5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투자에 쏟아부었다가 잃었고 딸의 서명을 위조했으며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사위가 저에 대해서도 거짓말했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에게는 저를 병든 늙은 할망구라고 말하면서 곧 죽을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 딸이 유산을 받을 거라고 거짓말한 거죠. 하지만 저에게는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사위가 그것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위는 구속되었어요. 여러 혐의가 명확했거든요. 특히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관련된 사기와 배임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확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위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목을 매려고 했는데 다행히 교도관이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거든요. 딸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위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어요. 미워하고 원망스럽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거든요. 의사는 사위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설사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도 왔는데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딸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위의 내연녀 김수지는 사위가 구속되자마자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사위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잠적해버렸거든요. 결국 사위는 혼자서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였어요. 사위가 식물인간이 된 후 저와 딸의 상황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집 경매는 중단되었거든요. 사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한 거였어요. 변호사는 딸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사위 명의로 된 대출이지만 딸이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집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5억 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딸은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아프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딸의 결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딸이 모든 걸 잃게 된 거잖아요. 제가 더 빨리 말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딸은 저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건강한 거예요.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치료받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다시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했어요. 몇 달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딸이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간병휴직을 냈거든요. 딸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혼자 고생하시면 안 되세요. 딸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치료받는 게 덜 힘들었어요. 혼자서 받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했어요.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환자분의 의지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딸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딸이 곁에 있어주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였거든요. 딸도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배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생각해보니 그 사람과 헤어진 게 잘된 일 같아요. 계속 속고 살았을 뻔했잖아요. 딸의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사위 같은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병원에 올 때마다 예쁜 그림을 그려와서 보여줬거든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건강해지라고 그린 거예요.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더욱 힘을 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은 새 집을 구하면서도 제 병원과 가까운 곳을 택했어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게 말이에요. 3개월 후 저희 상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로 잠시 좋아졌지만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달 정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엄마는 너 덕분에 행복했어. 딸이 제 곁에 있어준 덕분에 마지막 몇 달이 정말 의미 있었거든요. 혼자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딸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딸은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저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겠지만 마지막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딸에게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효도받을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호스피스 간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딸의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위해 자기 방을 양보해 줬거든요. 할머니, 우리 방에서 지내세요. 저희는 거실에서 잘게요. 손주들의 배려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착한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니 아쉬움이 컸거든요. 마지막 한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딸과 손주들이 번갈아 가며 제 곁에 있어줬거든요. 딸은 제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딸이 어렸을 때 일들,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같은 얘기들 말이에요. 저도 딸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했어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시켰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는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딸이 제게 사과했어요. 어머니, 제가 남편 일로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실 때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니? 다 그 나쁜 사람 때문이야. 딸이 제 덕분에 사위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마냥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우연히 들은 그 대화가 결국 딸을 구한 셈이니까요. 사위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였어요. 저는 사위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워봤자 제가 더 괴로울 뿐이었거든요. 대신 딸과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거의 잠만 잤어요.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도 딸과 손주들의 목소리는 들렸어요. 제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들이 제 귀에 속삭이는 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사랑받으며 떠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했거든요. 저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지만 딸과 손주들의 따뜻한 손길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어줬어요.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몇 달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혼자 돌아가시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거든요. 손주들도 제 곁에 와서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줬어요. 할머니, 사랑한다고 하늘에서도 자기들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절망 속에서 혼자 죽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미영이도 잘 키우고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해냈어. 저는 남편에게 대답했어요. 이제 딸 걱정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딸이 정말 강한 아이라고 말이에요. 새벽 5시경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있는 채로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딸은 제가 떠나는 순간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제 호흡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도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와서 조문해줬고 동네 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사위의 어머니도 왔어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른 후고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다시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다행히 예전 직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동료들이 딸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줬거든요.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엄마가 더욱 사랑으로 보살펴줘서 금세 밝아졌어요. 1년 후 딸은 제게 와서 근황을 얘기해줬어요. 성묘를 와서 제 묘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거든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저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어머니 말씀대로 인과응보인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는 정말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우연히 들으신 그 대화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하늘에서 딸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딸은 매년 제 기일에 와서 안부를 전해줬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딸이 승진했다는 소식, 새로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편안합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날 문틈 사이로 들려온 사위의 음성 때문에 절망했지만 결국 그것이 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